이번 이야기는 스케톰의 나무입니다. 제 대학 강의에서 각자 지방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민화나 전승을 조사하는 과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친구가 보고서에선 적지 않았던 기묘한 체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하는 친구의 시점입니다. 내가 사는 마을은 그렇게까지 시골은 아니지만 일단 산이 있다. 그리고 그 산 중턱에 금줄이 쳐진 커다란 나무가 있다. 그건 통칭 스케톰의 나무라고 부르는 나무로 예전에 이 마을에 거주했던 남녀가 거기서 자살했다고 전해진다. 딱히 눈에 띄는 전승도 없었기에 나는 보고서의 주제로 이 스케톰의 나무를 정하고 관청 홍보와 직원이나 공민관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자세한 이야기들을 들으려 했다.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제법 있었지만 모두 하나같이 선뜻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으려고 했다. 몇 번이고 사정한 끝에 겨우겨우 들은 이야기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메이지 중기 어느 날 스케로크와 토메라는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둘의 교제를 허락하지 않았고 어느 날 토메를 다른 남자와 결혼시키려는 이야기가 나왔다. 초조해진 두 사람은 급기야 도주에서 떠돌다가 이 마을에 도착을 했다. 호적법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두 사람은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내연 부부 같은 상태를 유지했다. 지금조차 젊은 사람들의 동거나 내연 부부를 아니 꼽게 보는 사람이 적지가 않은데 그 시대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더 따가웠다. 더럽다고, 여기를 나가라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배관시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는 일이 점점 늘어났다. 집이 오물투성이가 되거나 얼굴에 돌을 맞거나 옷이 찢어졌다. 괴롭힘이나 차별이 한번 시작되면 좀처럼 멈추기 힘들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던 가운데 토메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결혼도 안 한 남녀 사이에서 이루어진 임신에 주위 반응은 더더욱 격화되었다. 어차피 태어난 애도 제대로 못된 놈일 테지. 악담을 듣거나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사랑하는 두 사람은 태어나는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든 참고 마을에서 살았다. 하지만 신은 그런 두 사람에게 너무나도 잔혹했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몸에 큰 장애를 안고 다 쓰러져가는 울음소리와 함께 태어난 것이다. 자그마한 기침과 피를 토하다가 고작 한나절도 되지 않아 그 짧디 짧은 목숨은 끊어졌다. 절망한 두 사람은 드디어 자신들도 목숨을 끊기로 결의했다. 내 세에서는 반드시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말하며 아기의 자그마한 망에를 톰의 배에 묶었다. 나뭇가지에 밧줄을 매달아서 목을 메고 스케로크와 토메는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현세에서 작별을 고했다. 두 사람은 싸늘하게 몸이 식으면서도 손을 맞잡은 상태를 유지해서 시체를 내릴 때 상당히 고생했다고 한다. 아무리 그래도 이 상황은 애석하게 여긴 신주가 이 나무에 금줄을 쳐서 둘의 혼을 기리기로 했다. 이 나무는 두 사람의 이름에서 따서 어느새 스케톰의 나무라고 불리게 되었고 지금도 신사가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자세히 들어보니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몰아넣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당연히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만도 했다. 아무리 지금보다 폐쇄적인 시대라고 해도 너무 지나쳤다. 이야기를 다 들은 나는 저녁이 되어서 스케톰의 나무 사진을 찍으려 현장으로 갔다. 시청에서 버스를 타고 걸어서 30분 정도 가니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없었는데 생각보다는 작았다. 대학 안뜰에 자란 벚나무보다 조금 큰 정도.
하지만 나무 줄기를 금줄로 쳐놓아서 그것만으로도 신성하게 보였다. 나는 디지털 카메라로 몇 장 사진을 찍었다. 그러다 조금 더 산을 올라가면 신사가 있다는 걸 떠올리고 이야기를 들으러 이동했다. 그때 뺨에 차가운 게 닿았다. 비었다. 아, 진짜 최악이네. 우선 안 가져왔는데 마중 나와달라고 해야겠다. 툭툭 내리기 시작한 비는 금방 그 기세가 거세져 호우가 되었다. 나는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뭐? 마중 나와달라고? 엄마 바쁘니까 오빠한테 말해봐. 전화를 끊고 30분 정도 지나니 차도에서 경적이 들렸다. 차도로 달려가니 오빠가 불쾌한 얼굴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비는 벼락까지 동반하며 더더욱 거세졌다. 이런 날씨 속에서 산길을 운전하다니 누구라도 불쾌할 만하다. 오빠 진짜 미안해. 너무 미안해서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나는 조수석으로 뛰어들었다. 이미 몸이 푹 젖은 내게 오빠가 수건을 던지며 말했다. 야, 너 있잖아. 친구도 같이 있으면 미리 말을 하라고. 무슨 말이지? 오빠에겐 물으려고 운전석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뒷좌석에 비쩍 여인 남녀가 앉아 있었던 것이다. 너덜너덜 찢어진 기모노를 입고 온몸이 축 젖어 있었다. 남자도 여자도 머리가 길었고 그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다. 어딜 봐서 친구로 보였던 걸까? 지금이라면 냉정하게 지적을 했을 테지만 그땐 정말로 몸이 굳어버려서 머리도 돌아가지 않았다. 오빠도 백미러로 뒤에 탄 친구를 관찰하고 드디어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반쯤 벌린 채 굳어버렸다. 이때 이미 우리는 몸의 자유를 빼앗긴 것 같았다. 비쩍 마른 남녀는 피골이 상접한 가느다란 팔을 천천히 이쪽으로 뻗었다. 얼음같이 차가운 여자의 딱딱한 손가락이 내 뺨에 닿았다. 남자는 똑같이 오빠의 얼굴에 손을 뻗는다. 관절이 툭툭 튀어나온 그 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는다. 기분이 나빠서 격한 현기증과 구역질을 느꼈다. 이윽고 그 손가락은 내 부드러운 눈꺼풀을 어루만지더니 억지로 닫았다. 내 기억은 여기까지였다. 눈을 뜨니 이미 비는 그쳐 있었고 시간을 확인하니 벌써 아침 8시였다. 12시간 이상이나 기절을 해 있었던 건가? 오빠도 조금 전에 눈을 뜬 모양이었다. 휴대전화를 켜니 노도와도 같은 어머니의 착신이 남아있었다.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사정을 설명했지만 전혀 이해해주지 않고 혼났다. 어제 그거 꿈 아니지? 그거 뭐야? 스키톰의 귀신인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여기 귀신 나온다는 소문 들은 적도 없는데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이 산에 조금 올라가면 신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일단은 불지에 받는 게 낫지 않을까? 떨리는 목소리로 대화를 하며 우리는 신사로 갔다. 본전엔 아직 아무도 없었기에 사무소로 갔다. 안에서 나온 신주님께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부드러운 얼굴로 라고 맞장구를 치며 경청을 했다. 그 침착한 특유의 맞장구에 점점 마음이 진정되었다. 우리 이야기가 끝나니 신주님이 설명했다. 일단 당신들 남매는 2가지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기에 원령은 없습니다. 즉, 당신들 몸에는 지금 아무것도 씌어있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놀라는 우리에게 신주님은 계속 설명했다.
애당초 원령이라는 건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죽어간 자들의 말로입니다. 거기에 잠든 분들은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운명을 저주하고 죽어간 거예요. 신주님의 온화한 얼굴에 한순간 그늘이 진 것 같았다. 그리고 둘째, 당신들은 습격당한 게 아니라 아마 도움을 받은 겁니다.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목소리가 뒤집어졌다. 어제 저녁 그 비 때문에 산에 내려가는 길 중간에 토사가 대량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산사태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차 몇 대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당신들이 그대로 돌아갔다면 사고에 휘말렸을지도 모르죠. 지금은 이미 길이 수복되었다고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지만 나는 아직 납득할 수 없었다. 어째서 우릴 구해준 걸까? 어제 본 비적 여인 그들은 나쁜 귀신이 아니라는 건가? 그런 내 마음을 꿰뚫어보듯 신주님이 대답해 주었다. 아마도 당신들을 자신들과 겹쳐본 걸 테죠. 슬픈 것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 두 사람도 틀림없이 피가 이어진 남매였을 테니까